무슨 증거 있습니까? 법은 감정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판사 아들의 앞길에 내 더러운 과거가 묻을까봐 숨만 쉬고 살았는데 그놈이다. 네가 오늘 재판할 놈의 아비가 네 엄마 인생을 짓밟은 놈이야. 엄마, 이걸 왜 이제 말해? 왜 혼자 견뎠어? 나는 청소복을 입은 채로 이름을 잃고 산 사람이다. 내 이름을 말하면 누군가의 성공에 먼지가 묻을까봐 나는 늘 먼저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그 호칭은 편했다. 불편한 건 따로 있었다.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반듯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들은 판사가 됐다. 내가 밤마다 걸레를 빨며 꿈꾸던 그 자리였다. 나는 그날을 오래 기다렸지만 정작 그날이 오자 축하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축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숨었다. 아들 뒤에 숨어서 아들의 앞길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판사의 어머니를 떠올릴 때 따뜻한 밥상과 정갈한 말투를 떠올리겠지. 그러나 내 손은 늘 락스 냄새가 났고 내 무릎은 늘 물걸레질로 붓곤 했다. 그 사실이 아들의 흰 셔츠에 묻을까봐 나는 더 조용해졌다. 내가 청소를 하는 건 한 건물만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를 닦았고 그들이 남긴 마음까지 지우려 애썼다. 새벽엔 로비 유리문을 닦고 낮엔 화장실 타일을 닦고 밤엔 회의실 바닥을 닦았다. 유리에는 늘 반사된 내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모르는 척했다. 보이면 견딜 수 없으니까. 아들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은 뉴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군거림으로 먼저 들었다. 나는 청소도 구함 앞에서 걸레를 짜고 있는데 젊은 직원 둘이 지나가며 말했다. 이번에 후보 올라간 그 판사님 있잖아. 진짜 흠 하나 없대. 나는 걸레를 더 세게 짰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흠 하나 없다.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나는 아들에게 흠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을 숨었는데 그 말 한 줄이 내 숨은 세월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다. 아들은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받지 않았다. 아들이 바쁠 때마다 내 마음은 더 초조해졌고 초조함은 결국 나를 밀어냈다. 혹시라도 내가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이 입 밖으로 엄마라고 부르면 그 말이 어딘가 새어나가면 나는 아들의 얼굴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먼저 끊었다. 나중에 하자고. 다음에 하자고. 하지만 다음은 늘 미뤄졌다. 나는 아들과 약속이 하나 있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 그 약속은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한 가면이었다. 아들은 판사로서 가면을 쓰고 살았고 나는 어머니로서 가면을 쓰고 살았다. 나의 가면은 더 쉬웠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가면이 흔들리는 일이 생겼다. 평소처럼 퇴근하려는데 로비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안에 있는 법률상담센터에서 재판 방청 안내를 붙여놓았던 것이다. 별뜻 없었다. 나는 문장을 읽다가 멈췄다. 방청 가능한 재판 목록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내 아들이 이 건물 어딘가에서 사건을 맡고 있었다. 아니, 사건은 늘 맡고 있었겠지. 다만 나는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아들의 이름을 보는 건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 나는 다시 모른 척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재판 목록 아래에 적힌 사건 개요가 눈에 박혔다. 나는 글자를 하나씩 읽었다. 처음엔 단순한 사건 같았다. 그런데 피의자 성명이 적힌 줄에서 내 발이 굳었다. 그 이름을 나는 안다. 아니, 나는 그 집안을 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 내 입을 막고 내 인생을 쥐고 흔들던 사람의 성을.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소리가 멀어졌다.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다. 나는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의 아들. 그 집안의 아들. 내 아들이 재판장에 앉아 그 사건을 맡고 있다. 내가 숨고 살던 이유가 한 장의 종이로 내 앞에 끌려 나왔다.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오래전 나는 젊었다. 그리고 가난했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돈이 필요했고 약한 사람은 언제나 약한 이유로 노려진다. 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더럽혀지는 건 나니까. 하지만 나는 그 일을 잊지 못한다.
내 몸이 아니라 내 삶이 짓밟힌 날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아들이 내 아들 앞에 서게 된다.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게 줄을 맞춰서 사람을 시험한다. 나는 그 줄의 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이 떨렸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내가 평생 쓴 가면이 오늘따라 얇아 보였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아도 마음은 다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누르고 지우고 또 누르고 또 지웠다. 내가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말하는 순간 아들의 인생에 얼룩이 생길까? 말하지 않는 순간 내 인생은 또 한 번 짓밟힐까? 그날 밤 아들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왔다. 도덕성 검증 흠결 없음. 앵커의 목소리가 무덤덤했다. 화면 속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TV를 껐다. 박수가 내 귀를 때렸다. 내 아들은 박수를 받는데 나는 평생 박수 대신 침묵만 받았다. 나는 결심하지 못한 채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괜찮아? 아들의 첫 마디는 늘 그렇게 시작됐다. 괜찮냐고. 나는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해서 이제는 그 말이 더 무섭다. 나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다시 말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대답 대신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숨을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내 진실을 건네 그가 진짜 정의를 선택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숨은 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내가 계속 숨으면 결국 아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실을 모른 채 내리는 판결은 언젠가 아들의 얼굴에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떨리는 입으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아들아, 내가 맡은 사건 말이다. 그 한마디로 내 삶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닦아낸 바닥이 아니라 내가 숨겨온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또렷했다. 그 숨소리는 늘 나를 안심시키던 소리였는데 그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꺼내려는 이야기가 그 숨을 먹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아들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늘 그랬다. 판결문을 읽듯 사람의 말을 기다릴 줄 알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안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기어나왔다. 나는 그 기억을 다시 눌러 담으려 했지만 이미 뚜껑은 열려 있었다. 엄마가 오늘 내 이름을 봤다. 나는 그렇게 시작했다. 그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공백이 나를 더 깊이 끌어내렸다. 재판 목록에서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숨기려던 이유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아들의 앞날 체면 명성. 그 모든 것보다 더 무거운 게 지금 내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혹시 방청 오셨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반사적으로 고개부터 흔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 아직은.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유리조각을 꺼내듯이. 나는 젊었다. 아이를 안고 살았고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쉽게 봤다. 혼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울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날도 그랬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늘 달콤했다. 나는 그 달콤함이 독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 일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부서졌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아이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낮아질수록 안전하다고 믿었다. 아들은 내 이야기를 끊지 않았다.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매달려 말을 이어갔다. 말이 끊기면 다시는 꺼내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그 집안이야. 내가 맡은 사건의 그 피의자.
그 사람의 아버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 안의 마지막 가면을 벗어던졌다.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청소부로서의 침묵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저 피해자였다.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아들은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얘기 왜 이제 해? 그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혼자 버텼는지에 대한 질문.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새벽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밝아지고 있었다. 내가 판사가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줄 알았어. 나는 솔직해졌다. 거짓말을 더 얹을 힘이 없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엄마의 과거쯤은 아무 의미 없을 줄 알았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을 견뎠다. 평생 침묵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판결을 읽을 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이였을 때의 목소리였다. 그 사건 내가 맡은 거 맞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확인을 받는 순간 현실이 더 또렷해졌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았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왜 떨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아들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선택의 무게도 그만큼 커질 테니까. 엄마, 한 가지만 물을게.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들어 있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바라는 건 단순했다. 원수의 아들이 벌을 받는 것. 그 한 가지.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들이 흔들리지 않길 바랐다. 정의를 택하되 상처받지 않길 바랐다.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였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들은 선택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걸. 엄마는 말하지 않을게. 나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비겁한 선택처럼 들렸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내가 판사로서 보고 듣고 판단해. 엄마는 그 결과를 감당할게. 아들은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엄마, 정의는 감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세게 쳤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정의는 늘 약한 사람에게 더 무거웠으니까. 통화가 끝났을 때 하늘은 완전히 밝아 있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했다. 늘 하던 대로 청소복을 챙겼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걸레를 들 손이 가벼웠다. 가벼운 만큼 마음은 불안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 아들의 판결은 나의 과거와 아들의 미래를 동시에 흔들 거라는 것. 그리고 나는 느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아들이 법정에서 어떤 얼굴로 그 사람을 마주할지, 그리고 그 얼굴이 가면일지 진짜일지. 그 순간을 생각하니 숨이 다시 가빠졌다. 이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의 자리에 섰다. 숨었던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기다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다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바닥을 닦았지만 손끝의 감각이 달라져 있었다. 물기보다 기억이 먼저 묻어났다.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내 얼굴 뒤로 법정이 겹쳐 보였다. 판사석에 앉은 아들의 어깨, 피의자석에 앉은 남자의 등. 나는 그 장면을 본 적 없으면서도 이미 수십 번 본 사람처럼 선명했다. 건물 안에는 재판 이야기가 떠돌았다. 사람들은 사건을 숫자처럼 말했고 평판처럼 소비했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증거가 얼마나 단단한지. 나는 그 말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건 익숙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흘렀다. 화면 하단 자막에 아들의 이름이 스쳤다. 대법관 후보 검증 일정이 다가온다는 내용이었다. 말들이 부풀었다.
정치적 압박, 여론의 시선, 작은 흠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 나는 컵에 물을 따르다가 손을 멈췄다. 물이 넘쳤다. 나는 그걸 닦았다. 늘 하던 일이었는데 그날은 물이 내 죄처럼 보였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바쁘다는 이유를 붙잡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것 같았다. 그는 이미 고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었다. 판사로서의 자신과 아들로서의 자신 사이 그 좁은 틈으로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방청 일정이 공지됐다. 나는 명단을 보고도 이름을 쓰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내 존재가 사건이 될까봐 두려웠다. 대신 나는 건물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웠다. 출입증을 목에 건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단정했다. 정의는 늘 단정한 얼굴로 온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았다. 오늘 늦어요. 괜찮죠? 나는 괜찮다는 말을 쓰다가 지웠다. 대신 잘 다녀와를 보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화면이 흔들렸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늘 이렇게 가벼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졌다. 나는 오래된 장면을 다시 꺼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 누군가의 손이 다가오기 전 나는 이미 패배를 예감했다. 약한 사람은 예감이 빠르다. 도망칠 틈도 없이 그 예감은 현실이 됐다. 그 후로 나는 법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법은 종이에만 있었다. 종이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이를 키웠다. 아이에게만은 법이 손을 내밀길 바랐다. 아이가 자라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말하면 내 믿음이 부서질까봐.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후보 검증 앞두고 민감한 사건이 있다. 이해 충돌 문제로 시비가 붙을 수 있다. 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이해 충돌.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내 삶 전체가 그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점점 소문이 돌았다. 피의자의 집안이 힘이 있다는 말, 변호인단이 화려하다는 말, 압박이 시작됐다는 말. 나는 그 말들이 아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내 몸에 먼저 닿는 걸 느꼈다. 밤마다 잠이 깨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라도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을까봐.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처럼 아들을 마주쳤다. 법원 로비였다. 나는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모른 척했다. 그 짧은 인사가 우리 사이의 모든 말을 대신했다. 괜찮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끝까지 버텨보자는 말도. 그날 이후 나는 더 철저히 조용해졌다. 내 존재가 누군가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내 과거가 누군가의 칼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함께 안도가 찾아왔다. 진실을 혼자 품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만은 아니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자리였다. 재판이 다가올수록 내 안의 리듬이 바뀌었다. 불안이 오면 안도가 왔다. 안도가 오면 더 큰 불안이 따라왔다. 그 리듬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했다. 나는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판결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장이었다. 나는 숨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통화가 다음 단계의 문을 열 거라는 걸.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단했다. 엄마, 내일 중요한 날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느꼈을 거라고 믿었다. 내가 준비됐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맑았다. 나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아직 법정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하나는 분명해졌다. 이 이야기는 이제 숨기는 이야기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시험은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거라는 걸.
판결 이후 세상이 어떤 얼굴을 할지, 아들이 어떤 얼굴을 선택할지, 그 얼굴이 가면인지 진짜인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만 아들은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언제나 먼저 바뀐다. 그 변화는 뉴스보다 빠르고 소문보다 정확하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가슴이 먼저 깨어 있었다. 나는 청소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늘 보던 얼굴인데 그날은 조금 달라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는데도 눈은 더 또렷했다. 숨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법원 건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다. 복도에 사람들이 더 많았고 발걸음이 빨랐다. 서류를 들고 뛰는 사람들, 전화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이를 지나며 바닥을 닦았다. 바닥은 늘 말이 없다. 그래서 나는 바닥이 좋았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다만 모든 발자국을 기억할 뿐이다. 재판이 열리는 층 근처는 유난히 긴장돼 있었다. 출입이 통제됐고 경비 인력이 늘어났다. 나는 그 근처를 피해 다른 구역을 맡았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가까이 가면 내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창문이 많은 복도를 닦았다. 유리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였다. 세상은 여전히 제 속도로 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소문이 더 커졌다. 오늘 선고가 있을 거라는 말. 결과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 외부의 시선이 많다는 말. 나는 물을 마시다가 손을 멈췄다. 컵 가장자리에 입술을 대고도 삼키지 못했다. 물이 목에 걸린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렸다. 잠시 휴게실에 들어갔다. TV 화면에는 법원 외부가 나왔다. 기자들이 서 있었고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다. 나는 화면 속 문을 뚫어지게 봤다. 저 문을 통해 아들이 나올까? 판결을 마치고 어떤 얼굴로 나올까? 나는 그 얼굴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한참을 보고만 있다가 받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이. 일하고 있어. 오늘 뉴스 보지 마. 그 말이 가볍게 떨어졌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나는 물었다. 끝난 거야? 아직.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아직이라는 말 안에는 끝나지 않은 싸움과 이미 시작된 후폭풍이 함께 들어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카트가 멈춰섰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잠시 벽에 기대 섰다. 눈을 감자 과거가 또 올라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이렇게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져도 아무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다. 눈을 감고도 몸이 무너지지 않았다. 아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내가 있었다. 숨은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건넨 어머니로서. 잠시 후 건물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등지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닦지 않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았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른다. 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휴게실 쪽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다. 누군가 숨죽여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다. 결과를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의 선택을 남의 반응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아들이었다. 나는 바로 받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한 번 더 울리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을 때의 목소리였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은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와. 통화는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통화로 나는 하나를 확신했다. 아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어떤 선택을 했든 그는 판사로서 서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 안의 불안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판결 이후의 세상은 법정 안과 다르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이유를 물을 것이고 정의보다 의도를 캐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칼끝은 결국 아들과 나를 향할지도 모른다. 나는 창밖을 다시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판결이 내려진 뒤 아들이 어떤 얼굴로 세상 앞에 설지, 그리고 그 얼굴이 끝까지 가면으로 남을지 아니면 진실로 드러날지. 나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닦을 바닥은 아직 많았다. 그리고 지켜볼 시간도 아직 남아 있었다.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공식 발표보다 먼저 사람들의 몸에서 전해졌다.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전화를 끊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통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변화 속에서 바닥을 닦았다. 늘 그렇듯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후 늦게 휴게실 TV에 속보 자막이 떴다. 사건 번호와 함께 판결 요지가 짧게 흘렀다. 나는 일부러 화면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 판결이 가벼운 타협이 아니라는 것. 어느 쪽에도 편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 그건 늘 소란을 동반한다. 곧이어 소문이 구체화됐다. 증거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말, 외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 판결문이 길다는 말. 나는 걸레를 짜며 귀를 닫았다. 그 말들이 내 아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보호해주는 건 오직 태도뿐이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기자들이 건물 안으로 더 들어왔다. 경비가 길을 막았고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그 사이를 피해 뒤쪽 통로로 나왔다. 세상은 늘 앞문으로만 들어오지만 나는 늘 뒷문으로 나간다. 그날도 그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뉴스 링크였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원칙을 택했다, 논란을 불렀다, 부담을 안았다. 나는 하나도 열지 않았다. 제목은 언제나 과장된다. 진실은 늘 판결문 안에 있다.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다. 예고도 없이.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판사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낯설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하루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늘 조용했지만 그날은 더 조용했다. 아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한동안 서 있었다. 마치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괜찮아? 내가 먼저 물었다. 판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들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대신 창문 쪽을 봤다. 해는 이미 졌고 방 안에는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다. 판결문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오늘은 재촉하는 날이 아니었다. 증거가 명확했어. 그리고 그 집안 이름이 증거를 지워주지는 않더라. 나는 그 말에 손을 꽉 쥐었다. 떨림이 올라왔지만 억눌렀다. 나는 결과를 듣고 싶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믿고 싶으면서도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압박이 있었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어. 대신 주변이 조용해지더라. 나는 그 조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전화가 끊기고 인사가 사라지고 미묘한 거리가 생기는 것. 그 침묵은 칼보다 깊다.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했어. 그는 나를 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있었다. 그리고 책임도 있었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다시 숨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엄마. 그가 다시 말했다. 혹시 내가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게. 그리고 말했다. 아니. 너는 내 자리를 지킨 거야. 그 말은 그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평생 자리를 피해 다녔다.
그는 자리를 지켰다.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판사라는 가면이 잠시 벗겨진 순간이었다. 나는 물을 끓였다.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건넸다. 화려한 위로는 없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엄마.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제부터가 더 시끄러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예고라는 걸 알았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검증은 더 거세질 것이고 말들은 더 날카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들 중 일부는 결국 나를 향할지도 모른다. 괜찮아. 내가 먼저 말했다. 나는 이미 조용한데 익숙해. 그는 그 말을 이해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만큼은 제대로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말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숨지 않아도 되는 밤이라는 사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판결은 내려졌지만 세상은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흔든다. 그 고리가 내가 될지 아들이 될지 아직은 모른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천장을 봤다. 마음은 잠들지 않았다. 내일 어떤 질문이 날아올지, 어떤 얼굴로 아들이 서게 될지. 그 모든 걸 생각하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번에는 숨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끄러워졌다. 내가 눈을 뜨기 전부터 휴대폰은 진동을 쏟아냈다. 모르는 번호, 끊긴 전화,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받지 않았다. 받는 순간 내가 숨겨온 이름이 다시 불려질 것 같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출근길 공기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이 스쳤고 더 많은 말들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지만 그 무관심이 오히려 의심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한다. 먼저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파고든다. 법원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더 늘어 있었다. 전날보다 줄이 길었고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다는 걸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뒷문으로 들어갔다.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오늘은 바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닦아야 하는 날처럼 느껴졌다.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관리팀장이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내밀며 말했다. 요즘 분위기 알죠?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다. 내가 여기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 내가 조용하다는 사실. 그 모든 게 오늘은 변수로 취급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언제나 약자의 증거가 된다. 복도로 나오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출입증을 목에 건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는 척하면서도 눈길을 떼지 않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혹시 아니야? 그 반쯤 열린 말이 나를 겨눴다. 나는 카트를 밀며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발걸음이 떨리지 않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점심 무렵 휴게실 TV에서는 아들의 얼굴이 나왔다. 그는 질문을 받으며 서 있었다. 표정은 단정했고 말은 절제돼 있었다. 판결의 이유를 묻는 질문, 외부 압박에 대한 질문, 이해 충돌에 대한 질문. 그는 원칙을 반복했다. 증거와 법리. 그 말들이 그를 지켜주길 바랐다. 그러나 자막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배경, 숨겨진 이야기. 그 단어들이 화면 아래를 스쳐갔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결국 올 게 왔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자리를 피해 계단으로 갔다. 통화를 받자 그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엄마, 지금 상황이 좀. 그는 말을 멈췄다. 이어서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았다. 세상은 늘 이렇게 요구한다. 깨끗함을 증명하라고. 인간이 아니라 상징이 되라고. 괜찮아. 내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은 준비된 말이었다. 나는 나대로 할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엄마, 무리하지 마. 나는 웃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나를 보호하려 한다. 나는 그 마음이 고마웠다.
그러나 이제는 역할을 바꿀 차례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채로 복도로 나왔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었다. 숨는 길이 아니라 보이는 길로. 오후가 되자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졌다. 청소부 어머니 숨겨진 과거 도덕성 논란.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야기를 원했다. 나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됐다.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기자였다. 그녀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다. 정중함은 언제나 위험하다. 혹시 잠깐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할 말 없습니다.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말해야 할 사람은 이미 말을 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그날 퇴근길 나는 처음으로 정문으로 나왔다. 기자들의 시선이 몰렸다.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걷는 속도를 유지했다. 한 질문이 귀에 꽂혔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봤다. 나는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나는 다시 걸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TV를 끄고 나를 봤다. 얼굴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 나를 찾더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판결 때문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건 내가 숨고 살았던 시간 때문이야. 그 말이 방 안에 남았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단단함이 먼저 느껴졌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바람이 세질수록 뿌리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침묵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할 차례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 불빛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그 리듬에 맞춰 내 생각도 흔들렸다. 세상은 이미 나를 이야기 속 인물로 만들어 두었고 나는 그 이야기의 끝을 아직 모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는 데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다. 아들은 새벽까지 자료를 읽고 있었다. 판결문이 아니라 기사와 해설 논평들이었다. 그는 읽을수록 말수가 줄어들었다. 말이 줄어드는 건 결심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었다. 아침이 되자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기자들은 여전히 정중했고 질문은 더 구체적이었다. 나는 커튼을 조금 열어 밖을 봤다가 다시 닫았다. 숨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곧 내려갔다. 이제 숨는 건 해결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배웠다. 출근 대신 나는 하루 휴가를 냈다. 처음이었다. 일을 쉬는 이유가 몸이 아니라 세상이 된 건. 집에 혼자 남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녔지만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병원 기록, 상담 메모 그리고 내가 직접 쓴 메모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기록했다. 말로 하지 못한 대신 종이에 남겼다. 그 기록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다. 글씨는 흔들렸고 문장은 짧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있었다.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버틴 나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기록은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오늘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걸.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상자를 본 그는 잠시 멈췄다.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이해였다. 왜 내가 말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이었는지. 엄마. 그가 낮게 말했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묻고 싶었다. 내가 흔들릴까봐 말하지 않았던 나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러나 묻지 않았다. 답은 이미 그의 표정에 있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외부 자문 요청이었다. 판결과 무관한 자리지만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해 말해달라는 요청. 그는 거절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엄마, 나 나가서 말할 거야.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도망치고 싶어 하는 눈은 아니었다. 그는 판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서려하고 있었다. 증거는 법정에서 끝났어. 그가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왜 그 판결을 했는지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 몫이야. 그 말은 선을 긋는 말이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들의 정의를 대신하지 않도록.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녁 무렵 그는 간단한 입장을 준비했다. 판결의 논리, 외압의 부재,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르는 기준. 그 안에는 나에 대한 말이 없었다. 그 점이 오히려 나를 울렸다. 그는 나를 방패로 쓰지 않았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처음으로 그의 등을 붙잡았다. 무사히 다녀와. 그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혼자 남자 다시 상자를 닫았다. 그 기록들은 다시 숨겨졌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다. 오늘은 아직 그걸 꺼낼 날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뉴스는 달아올랐다. 아들의 발언은 짧았고 해석은 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면을 끄고 창가에 섰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안은 조금 조용해졌다. 나는 알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침묵으로 지킬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라는 걸. 누군가는 결국 그날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소음이 달라졌다. 질문이 아니라 요구였다. 말해달라는 요구, 확인해달라는 요구, 부인해달라는 요구. 세상은 늘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찾는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들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공식 일정이 이어졌고 인터뷰 요청은 더 늘었다. 그는 한 줄의 말을 더하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말을 늘릴수록 판결은 가벼워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선택이 고마웠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무게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결국 그 무게는 나에게 올 것이다. 정오 무렵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오래전 내가 상담을 받았던 기관의 직원이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시간을 건너왔다.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무슨 일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과거 사건과 유사한 제보가 들어왔고 그 집안과 관련된 기록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공식 수사는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참고가 필요하다는 말. 참고. 그 단어가 나를 붙잡았다. 참고는 증언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두 길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길. 조용히 사라져 아들의 앞길에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 길. 다른 하나는 말하는 길. 말하는 순간 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그날은 끝나지 않는다. 오후가 되자 집 안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먼지가 보였다. 나는 그 먼지를 닦지 않았다. 오늘은 바닥이 아니라 마음을 마주해야 하는 날이었다. 상자를 다시 꺼냈다. 기록을 한 장씩 정리했다. 날짜, 장소,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지웠다가 다시 썼다. 지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해가 기울 즈음 아들이 돌아왔다. 얼굴이 지쳐 있었지만 눈은 맑았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상자를 봤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봤다. 질문은 없었다. 그 눈빛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연락 왔어. 내가 말했다. 예전 일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을 것이다. 엄마가 결정해. 그는 단호했다. 어떤 결정이든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받았다.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갔다. 오래전에는 거기서 막혔는데 이번에는 내려갔다. 나는 말했다. 말할게.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말하는 순간 나는 약자가 아니었다. 숨지 않는 선택은 언제나 두렵지만 힘이 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기록을 정리해 봉투에 넣었다. 봉투는 두꺼웠고 손에 묵직했다. 내 인생의 무게였다. 봉투를 내려놓고 불을 끄려다 다시 켰다. 거울 앞에 섰다. 오래된 얼굴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치는 얼굴은 아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 나는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은 나를 과거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를 미래로 밀어낼지도 모른다. 그게 정의라면 나는 그 문 앞에 서겠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흔들리는 건 나무가 아니라 오래된 침묵일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단계는 하나였다. 말한 뒤에 세상이 어떤 얼굴을 할지. 그리고 그 얼굴 앞에서 내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을지. 그 답은 곧 드러날 것이다. 말을 하기로 한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이상할 정도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는 못했다. 몸은 기억을 알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다. 사람은 결정을 마치면 그 다음은 견디는 일만 남는다. 나는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정문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다. 호기심과 확신이 섞인 얼굴.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는 얼굴. 나는 그 사이를 지나쳤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질문의 형태가 바뀔 걸 알고 있었다. 약속된 곳은 조용했다. 창이 넓고 의자가 낮았다. 상대는 천천히 말을 건넸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 기억을 존중하겠다는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존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태도로 증명된다. 그는 메모를 꺼냈고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말은 처음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날짜부터 말했다. 날짜는 흔들리지 않는다. 장소를 말했다. 장소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은 내 입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렸지만 나오고 나니 생각보다 가벼웠다. 나는 그날의 장면을 사실만으로 말했다. 감정을 덧붙이지 않았다. 감정은 듣는 사람이 채우면 된다. 중간에 질문이 몇 번 있었다.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기억나는 건 기억난다고 했다. 내가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실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일관되면 된다. 나는 그걸 배웠다. 시간이 꽤 흘렀다.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상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절차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강했다. 눈이 부셨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손이 떨렸지만 발은 단단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한 번에 받았다. 끝났어. 그는 짧게 말했다. 엄마 수고했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길 한복판이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자기 이야기로 바쁘다. 그 사실이 그날만큼은 고마웠다. 그날 오후 세상은 빠르게 반응했다. 확인 중이라는 말, 추가 검토라는 말.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말을 바꿨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이미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더 볼 이유가 없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 내가 한 말이 내 판결을 설명해 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판결이 오늘 내 말을 가능하게 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봤다.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선 사람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뉴스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다. 의혹은 정리되고 질문은 구체화됐다. 누군가는 사과했고 누군가는 말을 아꼈다. 정의는 늘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늦게 오고 돌아서 오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고 온다. 그래도 온다. 나는 창가에 섰다. 오늘은 바람이 세지 않았다. 흔들리는 소리는 줄어들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정리된 침묵이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 말한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들이 어떤 얼굴로 다음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그 답은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될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세상은 다른 관심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늘 그랬다. 뜨거웠던 말들은 식었고 단정하던 분노는 흩어졌다. 남은 건 기록이었다. 정리된 문장, 확인된 사실, 그리고 바뀐 태도들. 정의는 박수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자리 잡는다. 아들은 다시 법정에 섰다. 전보다 더 많은 시선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판결문은 여전히 길었고 이유는 더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말의 결은 달라졌다. 원칙을 지켰다는 말, 불편한 판결이었다는 말. 불편함은 언제나 진실의 증거다. 나는 다시 출근했다. 청소복을 입고 익숙한 복도로 들어섰다. 달라진 건 없었다. 바닥은 여전히 더러워졌고 유리는 여전히 흐려졌다. 그러나 내 걸음은 달라져 있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봤고 누군가는 여전히 몰랐다. 그 차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휴게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단하세요.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건 내가 아니라 말이 끝까지 들린다는 사실이었다.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은 무기가 아니라 다리가 된다. 퇴근 후 아들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식탁이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이제 숨지 않아도 돼.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날 밤 나는 상자를 다시 꺼냈다. 기록들을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다.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그 기록은 더 이상 나를 묻지 않았다. 나를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파일을 조용히 보관했다.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아들의 이름이 다시 뉴스에 나왔다. 이번에는 논란이 아니라 임명 소식이었다. 축하와 우려가 함께 실렸다. 그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증거와 법리에 충실하겠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어떤 가면도 쓰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한다. 여전히 낮은 자리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는 숨는 곳이 아니다. 모든 발자국을 기억하는 자리다. 약한 사람의 발자국도 강한 사람의 발자국도 같다. 바닥은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배웠고 이제는 믿는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용서했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책임의 이야기다. 말한 사람의 책임, 들은 사람의 책임, 판단한 사람의 책임. 그 책임이 이어질 때 정의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의 약속이 된다. 나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다. 아들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가리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택했다. 그 선택이 늘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가 옳은 길에 있다는 신호다. 오늘도 나는 바닥을 닦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정의는 높은 자리에만 있지 않다. 정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끝까지 지켜질 때 완성된다. 이제 나는 숨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